회원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이제 먼저 이필유 교수님은 연세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고요. 이제 저희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차기 회장님이십니다. 옆에 이제 박정호 교수님은 정치인사 맡고 계시고 손정양 부천병원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권도윤 교수님은 이제 총무이사에 맡고 계시고 고대 안산병원에 계시고요. 신혜원 교수님은 이제 보험이사 맡고 계시고 중앙대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패널분들 2대 정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도우미분들이 2대 1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이크를 가지고 이쪽부터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먼저 들고 마이크를 이렇게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개 질문 어떤 분이 이제 이메일로 미리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 질문 중에 몇 가지는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해서 답변 드릴 게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그분 질문하고 나서 너무 개인의 증상을 조금보다는 어느 정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좀 보편적인 질문들 위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파킨슨 15년 차고 4년 전에 뇌신부 자극술을 받았는데 뇌신부가 일각에서는 수술을 받고 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렇다면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 질문 하나 어떤 교수님께 답변해 주십니까? 굉장히 뇌신부 자극술을 쓰면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이제 선택적으로 아마 받으시게 될 텐데요. 주로 운동합병증이라는 게 생겼을 때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약물이 처음에 굉장히 잘 듣다가 나중에 한계가 생기는 이유가 약은 아무런 죄가 없고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만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에 약의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뇌신부 자극술도 그 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뇌의 어떤 부분을 전기 자극을 해서 전선을 넣어서 전극으로 자극을 해서 약물이 좋다는 어떤 부분을 어떤 회로를 약간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로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것 역시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에 약물 조절하는 것처럼 어떤 그 볼티지 그러니까 전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증상을 맞춰서 아마 방문을 하시게 되면 계속 조절을 할 겁니다. 마치 약물 용도 조절하고 공격 조절하는 거랑 똑같이 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질환이 어쩔 수 없이 퇴행성 질환이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자극술, 이거 배터리는 계속 이제 그 5년에 한 번 이게 만약에 배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뇌신부 자극술 자체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질환의 진행으로 인해서 좀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물의 한계처럼 뇌신부 자극술의 한계도 시간이 가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효과 부분에서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결과는 약물만 쓰는 것보다는 한 10년 이상의 그래도 장기간의 효과를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한계를 느끼는 뇌신부 자극술에 적응증만 분명히 여러 파킨슨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잘 선택을 해주시니까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 받으시는 분은 확실히 보다는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요.
이제는 패널,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요즘에 환자들이 좀 초기에 많이 수술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환자들한테 DBS 수술을 권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술을 권유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증상들은 보행 동결이 있는데 이거는 약물 부작용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어 오는 건지 우리가 궁금하고요. 보행 동결을 났을 때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 두 가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부 자극에 대한 정 변호사님 대답해 주시고, 제가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의 보행에 대해서 많이 보행 개선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고 하고, 문제 말씀해 주신 건 보행 동결 현상에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첫째는 약물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파민성 약물이든 약물 조절하거나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 하는 잘 사용해서 최적의 약물을 조절해야 되는 상태에서 빠지면 분명히 보행률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이게 보행동결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아주 힘을 내는 약물 조절 아주 잡해도 또 시간이 또 그 상태에서 또 오래 지나고 보행을 또 진행하면 결국은 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보행 동결에 특별하게 잘 있는 약물 치료는 따로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 꼭 파킨슨 환자의 그 도파민 약물 조절 최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거 또는 청각적인 거, 아까 우리 운동 선생님께서 하나 둘 옆에서 해주니까 더 잘 웃는다고 그런 말을 하셨었잖아요. 트레이닝 운동 같은 건데 그런 것처럼 마음속으로 하나 둘 크게 소리를 내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발을 떼면 초기에는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요소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밑바닥에 이렇게 선이 있거나 이런 선을 보면서 발로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전혀 떨어지지 않던 발이 그냥 쉽게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지팡이 도시락과 보시는 환자분처럼 거꾸로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데, 지팡이가 우리 보통 일반 노인분들은 손을 잡는 곳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거기를 잡고 걸으시는데, 저는 파킨슨 환자분들, 특히 보행 동결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지팡이를 좀 힘들 때는 지팡이가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또는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그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면 잘 떨어지는 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또 효과가 떨어지고 또 결국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막상입니다. 보행 동결이 무엇보다도 막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파킨슨 환자분들 치료를 잘 받다가도 막상으로 골절이 되거나 심지어 뇌출혈이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행이 아주 많이 갖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수술을 해도 이거는 불안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신분의 장치에 의해서도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도파민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여러 가지 재활치료 이런 거 또는 무게 중심을 옮기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리치료 등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구 그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맞추신 선생님들과 어떤 운동이 좋은지도 상담받으시고 하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시일 내에 좀 더 좋은 개발 도구가 요즘 전자약이란 말이 많거든요. 전자약. 먹는 약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도구 같은 거 보면 차고 있거나 전자제품 스톱워치처럼 이런 걸 차고 있으면 이게 소리를 내주면서 위에 이렇게 점령하면 하나 또라도 소리 내주면서 환자가 잘 그렇게 도와주는 보조 장치도 있고요. 오늘 보행 자체가 아예 로봇 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효과가 정말 좋은지는 좀 더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마 저희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환자분들이 도움을 얻기도 할 예정입니다.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의사들 대표해서 사죄드리는 부분이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 자국술 시기는 상당히 아직도 저희 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내신부자 어쨌든 아까 우리 신혜원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뇌질환의 이 경과 자체를 내신부자 울cer이 악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경과 자체를 덮이게 하지도 하는 그런 효과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초기에 내신부 자극술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교수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혜원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러니까 약을 잘 조절되는 부분에 내신부 자극술을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좋은 차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션별로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파킨슨 질환의 장애복지 정책과 현황에서 일단 장애 진단 등급, 장애 등급 심사가 뇌졸중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파킨슨 환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적용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뇌졸중 환자 척도로 만든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료에 적혀 있는데 혹시 파킨슨 환자들 그 호르니아 척도나 아니면 약을 먹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약을 먹고 이제 괜찮은데 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은 그 약과 약 사이에 낙상하거나 다쳐서 중증으로 오히려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 등급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학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도 보시면 지금 제가 인지장애, 그러니까 뭐 단기 기억장애, 옷 벗고 있기, 아니면 망상 환각 이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인문계, 저는 인문계를 공부했는데 이과 시험을 치면서 성적을 내라 하는 느낌? 그래서 인지장애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 장기 요양 그 심사 기준에서 제대로 등급받는 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는 운동질환이니까 운동장애가 동반을 하고 특히 약과 약 사이에 약 소진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교수님이 교수님은 등급 그러니까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등급을 잘 받도록 해주었는데 심사하러 와서 그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이제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장애 등급 심사 기준 자체가 저희 파킨슨 환자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근데 그런 부분도 학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부탁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에서 신경 완화 치료라는 개념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설명하실 때, 저희는 파킨슨 환자는 생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런 호스피스 치료하고 또 다르니까, 오히려 제가 그 교수님 설명하실 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뭐냐면 환자 맞춤 사전 의료 계획의 수립. 환자 맞춤 사전 의료 계획의 수립.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는 순간 이 사전 의료 계획을 먼저 수립하면 어떨까? 가족과 보호자의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운동치료. 근데 그게 아닌 거꾸로 지금 신경 완화 치료에서 말기 또는 중기 이후에 그런 통증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먼저 진단받았을 때 맞춘 그 의료 계획. 이게 된다면 저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거가 오히려 더 느려지지 않을까. 네,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킨슨 질환 치료의 최신 업데이트해서 약 설명하셨는데 파킨슨 약을 저희가 먹으면서 약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부작용일 수도 있고 진행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들께서는 그 약의 부작용과 또는 파킨슨 진행되는 증상의 차이가 뭔지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지금 이제 저희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의 이제 오리지널 레보도파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효용제도 레보도파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교수님들께서는 처방하실 때 이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처방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장기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한 5년, 10년 전에는 오프 상태나 그 여러 가지 파킨슨 특수성에 대해서 거의 인정 안 했었는데 그래도 몇 년 정도 최근에는 많이 저희가 알리고 노력해가지고 많이 받아주는 판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받아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그 스테이지를 기타에 그 의사가 써주고 있고요. 그거를 꼭 첨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는 그러니까 그 약과 약 시간이 짧아져서 진찰 중에는 약을 먹었을 때고, 하지만 환자는 약을 7번 드셔야 되고, 약을 드셨을 때 이상운동증이 너무 심해서 이로 인한 넘어짐이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에 의사소견을 넣으면 꼭 다들과 관계없이 좀 잘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심사위원회 신경과 의사, 특히 파킨슨 전문 의사가 이제 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뇌졸중에 준해서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저희 환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신경과 그 담당 교수님께서 당신은 약 먹고 괜찮지 않느냐, 뭐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느냐,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너무 경증인데 이제 다 이렇게 너무 경증인데 파킨슨은 그러니까 동사무소 갔더니 파킨슨은 무조건 장애 등급 나온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게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내면 등급의 편성 받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진료 차트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하루에 근데 약 한 번 먹어요. 한 번만 먹고 너무 안정적이고 그럼 장애 등급 안 해주죠. 네네, 그거는 진짜 네네. 장애 등급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주치의로서 혜택을 받으시게 하고 싶은 게 대부분 그러니까 100% 다 해드리고 싶어 하지. 그거는 그 노력을 그러니까 괜한 수고를 하실까봐 괜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 등급 받고 싶어서 아니면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을 했는데 못 받는 상태에서 그 약소진 때 다쳐서 이제 낙상으로 인해서 진짜 그 와상 환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여기 연결된 걸로 말씀드리면 그 마도파가 지금 원래 얽히고 제너럴이 나오잖아요. 명도파가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 명도파를 받아가 똑같은 양을 드시고 그날 바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기전이 똑같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다. 좀 더 뭐가 와락했는데 한 3일을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고 제가 막 찾아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3, 4명 걸로 어지러움을 느끼신다고 하는 분이 카페에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명도파를 아예 포기를 하고 퍼킨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근데 뭐 지금 그것 때문에도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강의를 못 들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여기도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3급, 4급
되게 심한 분들은 이거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심사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지금 3급인데 3급이 제가 그 돌봄이 3시간이고 2급이 4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을까 해서 재심사를 한번 넣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딱 전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누웠다가 일어나실 수 있냐고. 일어나실 수는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워서 못 일어날 정도가 돼야 2급이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파킨슨병은 운동을 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병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병인데 하루 종일 누워있을 것 같으면 빨리 죽으란 얘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2급, 3급의 척도를 나누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포괄적인 척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병에 대한 이 병의 증세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거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뇌졸중, 뇌출혈 이래서 막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 정도는 돼야 되고 파킨슨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못 일어나 이래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니까 그게 좀 객관화가 형평성이 좀 병에 좀 특화된 그런 기준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도 안 해서 일단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저희 학회에서 환자 또는 환우회 이런 간담회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로는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그동안 뭐 못했다 잘했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 여기 와주신 우리 환자 저희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한 팀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의사하고 환자가 뭐 서로 뭐 이렇게 반목을 하는 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더 좋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마련을 한 자리고요.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들으면서 이제 조금 그런 간격을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장애 등급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경과적인 질환을 가진 질환 중에도 파킨슨은 그동안 인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였죠. 변방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제 파킨슨은 관리할 부분도 참 많고 약을 써서 좋아지는 이런 보람찬 부분도 많고 환자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도깨비처럼 좋다가 말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병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것에 반영을 하고 환자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정부 부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환자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이런 인식도 조사나 인식을 더 좋아지게 하는 사업 또는 이런 정책적으로도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얘기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바뀌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반영을 하고 싶고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더 힘들어 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환자를 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이 환자를 오래 볼 수는 없잖아요. 오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럼 우리들도 또 나름대로 어떤 의사들도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좁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영하는 부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부처랑 저희 학회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들의 종류도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들이 자꾸 변하고 왜 불안하죠. 환자들 특히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 정착을 했는데 내가 정착한 약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까 불안하시고 그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가 잘 쓰고 있던 약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자꾸 약들의 선택이 좁아지는 건 저희도 불안하고요. 저희도 쓸 수 있는 약의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도 여러 가지 뭔가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걸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약값이 어떻다, 뭐 시장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데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런 거를 좁혀가는 그런 모임이고 그게 이번에 첫 번째 모임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모임하면서
그런 갈등을 조금씩 줄여가거나 우리가 서로 어떻게 좀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이해를 조금 넓혀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뒤쪽에 지금 처음. 반갑습니다. 저희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치매법을 퇴행성 내지나 가족법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20명 이상으로 학회에서는 치매법을 퇴행성 내지나 가족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와 아니면 알고 계시다면 어떤 입장인지 보고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단받은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젊은 화면입니다. 근데 많은 젊은 화면들이 특히나 65세 이하의 경제활동이 할 수 있는 화면들이 티켓을 전체하는 중에서 한 10%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중간이, 즉, 진단받고 있는 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18살 미만 같은 경우는 18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진단받아서 진단받는 거 알고 있고, 점차 이제 그 수도, 빈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주변에 젊은 파킨슨 환자들을 만나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 진단받았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한꺼번에 오게 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주변에 파킨슨 사람들 보면은 되게 소동도 오고 경력도 오고 다 어르신도 있고, 나도 10년 후의 모습이 저럴까? 20년 후의 모습이 저럴까? 나의 기대신년은 얼마나 되지?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임상을 환자들을 많이 보시면서 외국이나 국내 사례에서 특별나 20대나 30대나 젊은 학생들이 진행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차 기대신형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약의 보조를 있고. 근데 이 젊은 사람들도 기대신형을 만약에 20대면은 50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세상에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이랑 동료들 보면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 기대신형대로 살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퇴행성 뇌질환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전 정부에서 치매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각 보건소에서 치매센터가 있고 이런 거 다 아시나요? 이게 작년 이전 정부에서 치매 환자들 이렇게 관리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번에는 그렇지 말고 파킨슨병도 퇴행성 뇌질환이니까 퇴행성 뇌질환 관리법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치매 환자라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급여가 있게 되는 걸 동일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이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제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회랑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예후나 약물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걸 볼 때 다른 병으로 생각하는 게 더 여러분께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 환자에 맞는 운동이 방금도 구해보시지만 배웠지만 보행을 잘하는 파킨슨 환자, 보행이 좀 불편한 환자에 따라서 운동도 다를 수 있고 처방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인지가 나쁜 파킨슨병 환자, 그렇지 않은 인지가 좋은 파킨슨,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파킨슨 환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치매 환자랑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운동하라고 시키고 치매 환자랑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복지 제도도 치매 환자에게 맞는 복지 제도가 있고 파킨슨 환자는 이동의 편의성을 주고 이런 쪽으로 복지 정책을 더 가야 되는데 똑같은 동일한 법으로 묶어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나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제 생각인데요. 치매 환자도 똑같이 이렇게 복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파킨슨 환자분 너네도 똑같이 이렇게 이것만 해받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는 파킨슨 환자한테 맞는 법안이 차라리 파킨슨병 관리법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글쎄 치매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까지 묶어서 통합해서 그냥 속된 시쳇말로 뭐 땡처리하는 거 저렇게 가는 거는 좀 여러분의 다양한 필요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계속 문의해보고 또 우리 협회 회원 또 저희 학회 회장님이야 또 저희 임원진들도 계속 논의하고 또 전국에 계신 신협과 학회 교수님들과도 상의해서 가장 여러분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학회는 정도. 기대수명 말씀 주셨는데 저는 자신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스스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대수명 젊다고 해서 기대수명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개인적인 또 하나의 바램은 저희 파킨슨 하시는 선생님들의 또 하나의 바램은 아까 우리 이날에 김윤기 교수께서 운동요법이 파킨슨의 진행을 그나마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밖에 운동밖에 없다고 했는데 잘 모르시죠? 저희 파킨슨 전문가들이 운동에 대한 처방을 못 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물에 대한 걸 다 오더를 내고 처방을 내고 약조정을 해드리고 신고작업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상의하면서 결정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운동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 많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제는 책자도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에 대한 처방법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처방법은 제한할 것으로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장님 다음에 총무이사님 말씀 드렸듯이 저희 학회랑 환자분, 파킨슨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함께 좀 극복을 해나가고 대안을 만들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기다리셔서 여기 한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해서 여기 혹시나 이제 끝나고 나서도 조금 개인적으로 더 질문을 좀 하셔도 될까요? 세 분까지 더 필요한데. 네, 의료 현장에서 바쁘시고 힘드실 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파킨슨 환자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애쓰시는 파킨슨 학회에 감사드리고 또 나오신 교수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도요, 증상에 대한 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파킨슨에도 파킨슨과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와 있는데 대부분은 파킨슨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데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더 좀 위험이라든지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신지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파킨슨 약을 먹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보니까 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그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은 많은 건 좋으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파킨슨 플러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좋은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약이라도 좀 저희 커피를 아까 마도파 말씀하셨는데 마도파를 먹다가 어지러움도 저희도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먹는데 커피를 먹으면 어지러우고 그다음에 말초 쪽에 그 저림이 있고 이게 연할 어려움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에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특정 부분에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좀 너무도 좀 애석하게도 일본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줄기세포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증후군과 관련된 다른 요소에서 말씀드릴게요. 파킨슨병에서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전부 불법입니다. 하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것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짐하십시오. 제 환자들도 많이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회춘의 목적으로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부작용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든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토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든 아니면은 태아유의 줄기세포든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가 실제 임상에서 성공하는 건 없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다만 지금 여러 희망들은 있습니다. 희망들은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 1년 전부터 파킨슨 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안전성 문제는 좀 통과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도 이런 파킨슨 병에서의 운동성 증상, 즉 도파민을 매개로 하는 운동성 증상은 이런 줄기세포와 향후에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담보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증후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분류를 진행 색단성 양 손해보증인데 어느 것도 정부를 분류를 못하냐 느낌만 파킨슨 플러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은 먹고 있어요. 사실 파킨슨병도 약물에 또 아주 반응이 좋은 병이지만 요즘에는 되게 점점 확률이 발달할수록 환자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기 어려워져서요. 파킨슨병 나중에 이제 파킨슨병 표명이 날지 모르겠지만 약물에도 효과가 아주 드러나게 있지 않은 병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증후군에 저희가 중점을 두지 않는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킨슨병 환자분이 훨씬 더 인구가 많죠. 예. 플러스 증후군을 위한 어떤 자리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파킨슨병도 완치법이 없는 것처럼 증후군도 퇴행성 질환, 증후군도 이제 몇 가지 좀 2차성도 얘기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퇴행성 질환의 증후군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도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치가 안 되지만 또 속상하게 파킨슨병보다 약에도 좀 잘 안 듣고 진행도 좀 빨리 되실 텐데 약이 그러니까 최선으로 운동 증상을 후전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레보도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이외의 다른 증상, 기립성은 저열하게 있으면 혈압을 올리는 약이라든가 기립성은 없는데 어지러워요. 커피를 먹으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것만 먹으면 하루에 3번을 먹는데 하나씩 먹거든요. 125를 커피는 125를 125를 그러는데 먹고 나면 어지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증후군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파킨슨 병인데 레보도파에 그렇게 늘 약만 드시면 어지럽고 졸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흡수가 되면서. 네. 그거는 그냥 적응을
하시는 게 혹시 누가 환자분이신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게 몸이 좀 적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지러우실 때는 조금 안정하시고 그게 사라지면은 이제 움직이실 수 있을 때 활동을 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디피케이션, 그러니까 그 변화, 그거를 적응을 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도 자고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면은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형 인간이면은 저녁에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도파민을 먹었을 때 어지러우면은 그때는 조금 그냥 활동을 좀 덜하고 안 그럴 때 활동하고 그렇게 좀 적응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약을 드시면은 뭐 잠깐 1시간 정도 어지럽고 졸리기 조이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어지러워서 몇 시간 동안 안 먹어봐. 그래서 먹으면 또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작용이죠. 아까 전에 부작용이랑 운동합병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부작용이에요. 그 약을 원하지 잘 먹다가 갑자기 약이 바뀌니까 눈 부작용이 아닌데.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새로 생겼을 수도 있고. 약이 부작용.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약의 부작용입니다. 약의 부작용. 개인적인 그냥 정리를 약의 부작용이나 아니다를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거 판정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릴 건 파킨슨 병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학회 이름도 그냥 파킨슨 병 및 이상 운동질환 학회이고요.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킨슨 증이 있고 파킨슨 병은 파킨슨 증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파킨슨 병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치매학회라고 말을 하면 치매학회는 사실 그 치매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데 대한치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요도를 되게 크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약간 조금 아카데믹 학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처음에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더 많은 환자들이 있는 부분은 파킨슨 증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따질 때 다들 그럼 이게 할만하니라고 말을 할 때는 다른 불편한 환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많길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만큼 많은데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파킨슨 병보다는 파킨슨증이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파킨슨증 전체를 우리가 다루면서 그 중에서 파킨슨 병이 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환자도 훨씬 많고 우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킨슨 병보다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뭐 핵상마비, 다게토미축 이런 병들은 또 환자들이 더 빨리 나빠지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있고 사례가 걸리고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일단은 지금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발을 잘 안 두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다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내가 어땠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담은 나중에 오히려 조금 필요하시면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계속 아까 두 번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카피 레보도파에 대한 부분과 오리지널 레보도파에 대한 부분들이 환자분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많은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반대 상황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리지널 레고도파를 쓰다가 반대로 카피 오리지널을 쓰다가 카피 레고도파를 쓰다가 오리지널 레고도파를 썼을 때 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카피 오리지널이 훨씬 더 좋은, 요즘에는 저희 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면 카피 레고도파를 넣었더니 머리가 더 낫대요. 저희 이거 한국 시장을 더 전공을 하면 되지 않겠냐.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일일이 많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큰 환자 수 많은 것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파킨슨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 위암 효과가 잘 알려진 질환입니다. 위암 효과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그냥 우리가 밀가루 약을 먹었을 때도 파킨슨 환자들이 걸어나거든요. 이게 좋은 약이라는 암치를 주면 뇌 안에서도 방위의 분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의 신약이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위암의 효과를 이겨내면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환자별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크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웬만하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처음으로 내년 날은 6개월 그냥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성동 회장님께서 정말 애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이러한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 보호자분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만남들이 일회성 만남, 정기적인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모임에서만 노출된 여러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학회 차원에 저희 학회 내에서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도 많은 지원과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안전적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